안녕하세요. 세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40대가 넘어가니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간호사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거기다가 결혼한 유부녀이기도 하다 보니 저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의 아내이고 며느리인 동시에 부모님의 딸이었죠.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그 많은 역할 중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정말 친구를 만난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지치네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내봐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 셋인 집에 장남에게 시집가 졸지에 만만일이가 됐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잠시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자주 병원에 영업하러 오던 남편을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는 남편네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회사 사장님의 아들인지도 몰랐고요. 결혼하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집안이 꽤 어마어마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가 벌써 3대째 이어져 온 뼈대 있는 회사더라고요. 유명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기계도 웬만하면 다 시아버지 회사에서 나온 의료기기였어요. 더군다나 남편만 빼고 시동생 둘은 다 의사예요. 사실 남편과 가까워진 계기도 의사라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꿈이 의사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저는 의사가 아니면 다른 건 아예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멋있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그 정도가 되질 않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대요. 시아버지께서 대대로 의료기기 사업을 하시다 보니 의사들을 만날 일이 많잖아요.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의사가 항상 갑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의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들 셋을 다 의대에 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 셋 중에 저희 남편만 공부를 못해서 의대에 가지 못한 거죠. 저는 그나마 고등학교 때 일찌감치 의대를 포기하고 간호대학을 갔지만 남편은 재수를 했어요. 나중에는 둘째 시동생이 의대에 먼저 붙는 바람에 시아버지께서 남편은 포기했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집안에서 남편의 입지가 어떨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장남이고 시아버지를 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남편보다 시동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크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와 남편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진호 저 녀석의 의사는 못됐어도 그나마 간호사 며느리라도 데려왔으니 장하지 뭐. 의사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아버지는 농담처럼 말하기는 하셨지만 은연중에 의사 며느리를 바라셨나 보더군요. 그래도 제가 간호사라는 말을 듣고는 바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같은 의료계 식구라나 뭐라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사실 간호사인 제 입장에서 시댁 식구 중에 의사가 있다는 건 썩 편하지만은 않아요. 어쨌든 병원 내에서 제가 의사들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댁에는 하나도 아니고 둘이 있으니 만날 때마다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병원 일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시동생들은 둘 다 페이닥터로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와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혼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시동생 둘이 제가 결혼한 뒤 몇 년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둘 다 의사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둘째 동서는 저와 같은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이였어요.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동서 둘이 다 의사라니요. 저는 병원을 옮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시동생들의 결혼은 저에게만 고난이었지 시댁에는 경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의사 며느리를 둘이나 보신 거니까요. 시아버지는 동서들만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관심 받게 되어버렸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이 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느끼기에 시부모님께서 며느리들을 대하시는 게 너무 달랐거든요. 며느리가 셋이나 있었지만 동서들은 가만 보면 무슨 대단한 손님 같았어요. 같은 며느리인데도 저와는 여러 면의 대우가 달랐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서 시댁에 모이기라도 하면 시아버지는 동서들을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방에서 시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는데 동서들에게는 자꾸만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수술하고 온 애들을 뭐하러 불렀어? 저 귀한 손으로 주방에서 일이라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건 우리가 죄 짓는 거야. 아이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다니만 유나는. 그래 뭐 할 것도 없는데 너희는 들어가서 쉬어라. 나랑 우리 큰며느리가 하면 되지 뭐. 이게 은근 서운합니다. 며느리로서 시댁일을 돕는 거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맏며느리라 당연히 시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아니면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저만 일을 하라시는 건지 괜히 혼자 마음속으로 자꾸만 곱씹게 됐습니다. 저도 의사였으면 동서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더 짜증이 나는 건 동서들의 태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시댁 행사에 올까 말까 하는데 가끔 와서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해도 그렇지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돕고 있는데도 꼼짝을 안 합니다. 다 큰 성인들이 식사 준비나 뒷정리 정도는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면 동서들은 앉아서 먹기 바빴어요. 식사가 끝나도 치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죠. 상 차리는 건 나랑 남편이 했으니까 상 치우는 건 둘째네랑 막내가 같이 좀 해줘. 그러는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저는 대놓고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시동생들한테도 같이 주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어요. 여럿이서 하면 금방 끝날 일이라고요. 형님, 아버님이 병원 일이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식사 끝나면 차 마시면서 담소 나누자고 하셨어요. 저희는 바빠서 아버님 많이 뵙지도 못하는데 온 김에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해야죠. 설거지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후다닥 빨리 하고 과일 먹으면서 다 같이 담소 나누면 되지. 됐다 됐어. 저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내가 하면 된다. 다들 앉아서 쉬어라. 제가 대놓고 말해도 동서들은 아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도 제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만 하시면서 동서들에게는 아예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주방에 들어가 왜 동서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냐고 툴툴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혼자 일하게 해서 억울하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의사 며느리들은 불편하시대요. 시아버지가 하도 감싸서 뭘 시키기도 어렵고 본인들도 저렇게 앉아서 대접받으려고만 하는데 꼭 못돼 먹은 시어머니처럼 일 시키는 것도 싫다고요. 저는 살갑고 말도 잘 통하니 저와 함께 있는 게 편하시답니다. 저도 다 압니다. 편하다는 건 시어머니도 제가 만만해서라는 걸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괜히 의사 동서들 틈에 껴서 시아버지에게 차별당하느니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반복되다 보니 서운한 정도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1년에 4번 제사를 지내요. 명절에도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크게 제사를 모십니다. 저는 결혼하고 시댁 행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절대 빠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제사하기 딱 일주일 전에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옵니다. 며칠 몇 시부터 집안 여자들이 다 모여서 음식 준비해서 제사를 모셔야 하니 그날은 꼭 시간을 빼놓으라고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교대를 하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는 시간도 포기하고 시댁 행사에 참석했어요. 제삿날 저희 시댁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형제분들 사촌의 육촌까지 모여 다 함께 제사를 모시거든요.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날 밤부터 전이며 음식을 준비하는데 같은 자세로 앉아서 계속 음식을 하다 보면 큰집 며느리 작은집 며느리 다들 불려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어요. 집안의 장남들은 계속해서 손님들을 맞이하죠. 누구 하나 일이 생겨 빠지는 날이면 어른들께서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래서 조상님 덕을 보겠냐면서요. 저는 결혼한 지 한창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집안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골에 살았었는데도 시골에서도 본 적이 없는 분위기였어요.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게 제사를 지내고 집안에 행사가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동서들은 예외였습니다. 둘째 동서가 생기고 나서 당연히 저는 동서도 함께 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아예 부르질 않으셨더군요. 제사 때 시고모 할머니께서 이 집 둘째 며느리는 왜 안 왔냐고 묻는데도 시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수님이 얼마나 바쁜데요. 제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 살리는 일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전이나 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집은 큰 며느리도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 차별해? 큰 며느리도 병원 빠지고 왔으면 둘째 며느리도 와야지. 고모님도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간호사랑 의사랑은 엄연히 다르죠. 간호사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병원에 몇백 명이야 있지만 교수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순간 주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고요해지면서 다들 제 눈치를 보는데도 시아버지는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래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요. 시아버지가 형제들 다 있는 데서 남편을 시동생들과 차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회사 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머리로 공부를 했으니 의대에 갈 턱이 있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다 떠먹여주는데도 못 처먹냐 하는 소리까지 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젠가 저도 동서들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겪으니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군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깡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싫은 소리 많이 듣고 자라서 진작 면역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군요. 싫은 소리는 언제 들어도 그냥 싫은 거였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걸 친정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의사가 된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항상 콧방귀를 뀌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성적의 의사는 무슨 의사? 그리고 병원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저분한 곳인지 알아? 세상 천지에 좋은 데 다 놔두고 왜 아픈 사람들이나 드나드는 병원에서 일하겠다고 난리야. 친정엄마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제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시절엔 콤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친정엄마 때문이었어요. 저는 원래 욕심도 많고 꿈도 크게 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항상 제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셨어요. 한창 꾸미는 것에 호기심이 많을 때도 옷도 이것저것 입어보고 입술도 발라보고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되냐면서 저는 아빠를 닮아 인물이 없으니 나중에 성형수술을 해서 싹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나를 안 닮고 인물이라고는 없는 지 아빠를 닮았나 몰라. 아무튼 나쁜 건 다 닮았다니까.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그게 할 소리야? 고승고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한다는데 혹시 엄마 나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그런 거면 지금이라도 빨리 친엄마한테 보내줘. 저는 가끔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닌 거 아닐까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게 매몰차게 굴었거든요. 내가 그랬으면 이혼할 때 너 데리고 왔겠니? 이게 기껏 데리고 살아줬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가 언제 엄마한테 나 데리고 나와달라고 한 적 있어? 난 원래 아빠랑 살고 싶었거든? 2년이고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네가 네 아버지랑 살았으면 잘 살았을 것 같아? 네 아버지는 가정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 저도 철없던 시절이었기에 엄마에게 모진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머리고 등이고 두들겨 맞고는 했어요. 그러다 속이 상한 엄마는 저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서 매일 술을 퍼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우울증에 알코올 의존증이 심했거든요. 국민학교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신 이후 저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유복하게 살았었어요. 정원이 있는 큰 집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엄마가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멀쩡한 집을 두고 나와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저는 그 집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아빠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재혼하셨어요. 새아버지는 작은 동네에서 혼자 사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서울로 대학을 올 때까지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오로지 한 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사는 지역이 달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앞으로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좋은 옷이며 가방, 용돈도 넉넉히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와 새아버지가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살면 안 되냐고요. 그때 아버지의 곤란해하던 눈빛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나중에 엄마에게 듣기로는 아버지한테도 애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라는 사람 원래 옛날부터 여자 관계 복잡했어. 지금도 여자가 한둘이 아닐걸?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엄마는 왜 아빠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2년이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게 누군데 맨날 지 아비 편만 들어 못돼 처먹은요.
친정엄마는 이혼하고도 매일 제게 아버지 욕을 하셨어요. 어떨 땐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해서 너무 외로웠다고 하셨죠. 저는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버지 욕을 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매일 툭하면 신세한탄하며 울고 짜는 엄마도 싫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엄마 품을 떠나 서울로 대학에 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서울로요.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친정엄마와 새아버지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새아버지는 엄마의 이상한 성격을 다 받아주시는 너그러운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그 집에 함께 있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만 이방인 같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항상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이방인이 된 것 같아요. 막내 동서까지 들어오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동서 둘은 같은 의사라는 거 말고도 공통점이 많았어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품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애들이요. 동서 둘은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공주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계급이 나눠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조건으로 사람을 나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무시했어요. 동서들은 자기들은 의사고 저와 남편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자꾸만 선을 긋고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규모가 있는 대회였는데 3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마침 시아버지 생신이라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시부모님은 제 아들에게 너무 장하다고 용돈도 주셨어요. 역시 우리 집안 장손이네. 우리 장손도 작은 아빠들 따라서 의대 가면 되겠다. 아버지는 아들들 의사 만든 거는 부족해서 이제는 손주한테까지 그러세요. 시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아서 하시는 이야기시니 저희 부부도 농담 삼아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를 동서들이 망치려고 작정을 했더군요. 에이, 의대는 뭐 아무나 가나요? 공부는 무조건 유전이에요. 어릴 때야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선생님 만나면 대충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고등학교 들어가 봐야 안다니까요. 맞아요. 공부는 무조건 유전이더라고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닮았으면 의대는 힘들 텐데. 괜히 되지도 않은 거 어릴 때부터 헛바람 넣지 말고 자기 주제에 맞는 일 할 수 있게 일찌감치 밀어주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시동생들이 동서들에게 농담이라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동서들에게 다들 한마디씩 했지만 동서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희희낙낙 거렸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하더군요. 조카가 상을 받는다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을 굳이 기분 나쁜 소리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날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평소 어떤 식으로 대했든 간에 제 자식한테까지 재수없게 구는 꼴은 못 봐주겠더라고요. 원래 자식은 다 부모 닮는 거지 뭐. 근데 막내 동서랑 막내 서방님은 둘 다 쌍꺼풀이 엄청 진한데 우리 귀여운 조카만 쌍꺼풀이 없네? 이상하다. 누굴 닮아서 이런 거지? 막내 동서 눈은 누가 봐도 성형수술을 한 눈이에요. 수술이 좀 잘못돼서 항상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부어있고 눈을 감으면 바늘선이 다 보이거든요. 저는 일부러 그랬습니다.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요. 그랬더니만 막내 동서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군요. 오히려 꼴에 또 같은 편이라고 둘째 동서가 막내 동서 편을 들었어요. 아직 갓난애기인데 쌍꺼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죠. 형님은 왜 아기 얼굴 가지고 그러세요? 누가 봐도 동서 판박이구만. 그래, 우리 공주님도 나중에 똑같이 수술해주면 되지 뭐. 둘째 동서가 편을 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셔서 빨개진 막내 동서의 얼굴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수술 이야기에 시동생들까지 다들 박장대소를 했거든요. 대충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로 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저를 걱정했어요. 동서 둘이 쿵짝이 맞아 편먹고 괴롭히니 힘들지 않느냐고요. 물론 기분이 좋진 않죠. 하지만 철없는 애들이 하는 장단에 놀아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동서들한테 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동서들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쌍꺼풀 이야기한 게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들끼리 저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글쎄, 명절날 둘 다 작정하고 시댁에 안 왔어요.
제삿날 안 오는 거야 저도 이해합니다. 며느리한테 시댁 제사가 의무인 것도 아닌데 오고 말고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명절은 달랐습니다. 저희 시댁은 설 명절에 일이 무진장 많아요. 유부 선배님들이야 벌써 제사 규모만 보고도 아셨겠지만 명절날 시댁으로 식사할 때마다 오시는 손님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만두를 몇백 개씩 빚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거의 20가지 정도를 시어머니가 직접 다 하세요. 시집 온 첫날부터 저는 몸살이 났었어요. 그 전까지 3교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린 제가 명절 한 번에 몸살이 났으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 이 큰일을 항상 혼자 해오셨으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너는 장남이라는 놈이 손님들 오시는데 주방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와서 술도 따르고 심부름도 해야지. 재수씨들이 둘 다 안 와서 일이 너무 많아요. 올해 손님 맞이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우리 아내 또 아플까봐 걱정돼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지 엄마 고생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만 지 마누라 고생시킬까봐 앞치마 다 메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러니까 재수씨랑 애들한테 빨리 연락해서 오라고 하세요. 명색이 장가가고 시집 왔으면 명절날 어린데 뵈러 오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이렇게 코빼기도 안 보여요?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남편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네 동생들이랑 재수씨들이 보통 사람들이랑 같냐? 큰일하는 사람들이 집안일까지 어떻게 신경 써? 그런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시아버지 말에 한마디 더 하려고 나서려는 남편을 제가 말렸습니다. 저희가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사실 저도 동서들이 들어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저는 몰라도 의사 며느리들 눈치는 보시니 동서들도 힘들다고 하면 시아버지가 좀 고집을 꺾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고집이 꺾이기는커녕 동서들은 둘 다 아예 오지를 않았습니다. 명절날 근무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물론 명절에도 대학병원은 열기는 해요. 당직 선생님들과 간호사들도 교대를 근무합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하루, 길어봐야 이틀이에요. 절대 명절 내내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수들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병원에서는 3교대하는 간호사가 제일 바쁩니다. 저도 명절마다 병원에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시댁에 오는 날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요. 동서들이 일부러 시댁에 오지 않은 거라는 확신이 들자 저는 모든 게 다 억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두를 빚다가도 전을 부치다가도 명색이 며느리가 셋인데 왜 저만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의사만 아들 며느리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부려먹어도 되는 무술이냐고. 이런 식이면 나도 추석부터는 그냥 근무할 거야. 저는 쌓인 화를 애꿎은 남편에게 풀었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를 않더군요.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거짓말을 한 게 맞았어요.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둘째 동서도 명절엔 출근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보다 더 화를 냈어요. 엄연히 자기가 한 집안의 장남인데 기강을 너무 안 잡았다면서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답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시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재수씨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요. 저는 뭔가 일이 커지는 것 같아 가슴이 뛰었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서들이 저를 골탕 먹이겠다고 일부러 그런 거라면 본때를 보여줬어야 했으니까요. 재수씨, 병원에 알아보니까 오늘 근무 없으시다던데요. 설마 명절 음식 하기 싫어서 근무한다고 거짓말하고 시댁에 안 온 거예요? 아니에요.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새벽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잤더니만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오려고 했어요. 막내 재수씨는요. 분명히 병원에 출근하셨다더니만 옷은 골프웨어네요? 설마 골프 치다 왔어요?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 치러 가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다 업무의 연속이라는 걸요. 저도 둘째 형님처럼 최연소 교수 자리 따내려면 지금부터 노력해야죠. 동서들은 아주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의사 며느리들이 뭘 하든 상관없는 눈치였지만 시어머니는 좀 달랐습니다. 당신이 평생 명절이든 제사날이든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한 걸 뻔히 다 아는 아들들까지 마누라들 등살에 못 이겨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는 게 서운하신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요즘 며느리들은 1년에 꼴랑 2번인 명절도 시댁에 오기 싫어서 가짜 깁스까지 사서 낀다더만 우리 집안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명절이고 나버리고 너희 다 친정에 가버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실망하셨는지 하던 음식들도 다 내팽개치시고는 저희더러 다 친정으로 가버리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문을 세게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괜한 불똥이 남편에게 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명절날 사달이 난 게 다 남편 탓이라네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바쁜 의사 동생들 구기 잡는 것도 모자라서 의사 재수씨들까지 불러가지고 손윗사람 노릇하는 거냐? 너는 팔자 편하게 내 밑에서만 일해봐서 다른 일은 아예 몰라서 그래. 어디 병원 일이 쉬운 줄 알아? 힘들게 일하고 명절 때 좀 쉴 수도 있지. 왜 괜히 분란을 들어? 아버지가 이렇게 이해심이 넘치는 줄은 몰랐네요. 그럼 공평하게 해야죠. 왜 매번 제 아내만 불러가지고 고생시키는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자식 차별하시면 저희도 제사고 명절이고 안 올 거예요. 동서들이 잘못한 걸 괜히 욕은 저희 부부가 먹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안 그래도 시아버지가 남편과 시동생들을 차별하시는데 그날 이후 시아버지에게 남편은 미운 털이 아주 단단히 박혔죠. 저와 남편의 존재감이 더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매번 남편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들의 거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기를 홍보하는 행사였는데요. 병원 사람들이 참석하는 자리다 보니 시아버지는 의사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다 대동하고 행사장에 가셨어요. 당연히 저와 남편도 참석했지만 위치가 달랐습니다. 남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행사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저는 어디에 껴야 할지 몰라 행사장만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들이 앉아 다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는 동서들이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사이가 어떻든 저도 한 가족인데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봅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동서 둘이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미간이 구겨질 정도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앉기 전까지 둘이 시시덕거리고 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제가 앉자마자 진지하게 영어로 대화하다니요. 충분히 고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도 한번 참고 먼저 대화를 시도했어요.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냐고요. 어머, 형님은 못 알아들으셨겠구나? 저희가 배려심이 부족했어요. 사실 별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제가 본 논문이 있어서 동서랑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형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존경스러워요. 최연소로 교수 되신 것도 대단하신데 항상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다니까요. 집안에 이렇게 대단한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꼭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의료 용어는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동서들이 주고받는 대화에는 전혀 의료 용어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자격지심인진 몰라도 동서들이 그냥 저를 따돌리고 무시하려고 하는 행동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둘째 동서 애들은 저희 애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번도 학원이나 과외 같은 교육 문제에 대해 상의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막내 동서한테 아이들 유치원이며 학원 도우미까지 소개했더라고요. 제가 육아하면서 병원 일까지 하느라 도우미분을 못 구해서 고생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애들을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동서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 아는 분 있냐고 물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동서는 저한테는 한 번도 공유해준 적이 없었어요. 이게 은근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같은 워킹맘끼리 어떻게 저만 빼놓을 수 있나 싶어서요. 저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나 도우미분 있으면 저에게도 공유 좀 해달라고 너스레까지 떨면서요. 그러자 동서들은 짠듯이 둘 다 피식 웃더군요. 저도 다 소개해드리고 싶죠. 근데 선생님들이나 도우미분들도 수준이 다 높아요. 대부분 강남권에서만 근무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만큼 페이도 높고요. 둘째 동서는 사람을 은근히 깔아뭉개는 재주가 있습니다. 돌려 말하나 싶다가도 결국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친정도 강남권이야. 친정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수업 받아도 돼. 그리고 사람만 마음에 들면 페이가 아무리 비싸도 우리도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어. 형님 친정 지방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형님이 그러시니까 우리가 괜히 형님 무시한 것 같잖아요.
동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에이, 동서 됐어. 형님 민망하게 무슨 그런 소리래. 알았어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저희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서 소개해드릴게요. 둘째 동서가 제 말을 자르더니 사람 좋은 척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있죠. 그건 진심으로 미안해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눈빛에는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 그대로 깔려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더는 동서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어요. 동서들한테 싫은 소리도 해보고 먼저 다가가 잘 지내려고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일에 육아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굳이 동서들에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야 저도 알게 모르게 괜히 저만 간호사라는 거에 시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들어 할 말도 다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저도 제 성격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에 둘째 동서 생일이었습니다. 워낙 시댁에 행사가 많다 보니 형제들이나 며느리들 생일은 원래 각자 다들 알아서 했었는데 그날은 둘째 동서가 웬일인지 자기네 집에서 굳이 생일 파티를 하겠다며 온 식구를 다 불렀어요. 저는 은근 부담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자랑인 교수님 생일이니 생일 선물을 뭘 해야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뭘 해줘도 동서가 고마워할 리 없다면서 그냥 대충 구색만 갖춰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색을 갖추려고 해도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준비해야 할지 몰라 어렵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막내 동서와 상의하고 싶었지만 괜히 또 듣기 싫은 소리나 듣고 빈정만 상할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뭘 사다 줘도 동서는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퇴근하고 동서네로 가는 길에 케이크도 하나 샀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동서네 집에 갔더니만 이건 제가 생각한 생일 파티가 아니더군요. 알고 보니 동서가 학회에 낸 논문이 있었는데 그게 꽤 좋게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생일 겸 논문 축하 파티를 같이 하는 거였어요. 이야기를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동서는 식구들만 초대한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가까운 동료까지 불렀더군요. 근데 아시죠? 제가 동서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걸요. 동서 생일인지 알고 갔는데 저와 같이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두룩했어요. 저와 둘째 동서가 동서지간인지 몰랐던 분들도 있는데 참 민망하더군요. 거기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둘째 동서의 태도였습니다.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김 간호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 간호사님, 어머 죄송해요 형님. 제가 병원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형님, 저 샴페인 좀 갖다 주시겠어요? 진짜 저 여우 같은 년이라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둘째 동서는 절대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든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일부러 저를 민망하게 하려고 하는 짓이라는 게 다 티가 났습니다. 어쩌겠어요. 저런 미친 게 제 동서인걸요. 저는 최대한 의사 선생님들 눈을 피해 가족들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가다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는데요. 제가 사온 케이크를 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시장통 케이크를 사왔대? 누구긴 누구겠어. 우리 잘난 간호사 형님이지.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욱하고 말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웬만해서는 참지 않겠다고요. 저는 제가 준비한 백화점 상품권 봉투를 들고 동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서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동서, 워낙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뭘 줘도 다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상품권으로 준비했어. 필요한 거 사. 백화점 이름이 버젓이 적힌 봉투를 보자마자 둘째 동서는 봉투 안을 확인하더군요. 제가 한 10만원, 20만원짜리나 넣은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보란듯 100만원 상품권을 넣었습니다. 동서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자기들처럼 의사는 아니어도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동서 반응은 제가 생각한 거가 달랐습니다.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형님, 제가 전에 얘기한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지 않아도 제가 과외 선생님 소개해 드린다니까요. 뭘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형님 형편 제가 뻔히 아는데 저 이거 절대 못 받아요. 형님은 저한테 딱 이 케이크만 주셔도 충분해요. 저 케이크만 받을게요. 둘째 동서는 순식간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쥐뿔도 없으면서 오기로 동서에게 상품권을 선물한 사람처럼요. 동서는 제 손에 상품권을 쥐어주더니 케이크 박스를 들고 갔습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둘째 동서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글쎄 동서가 케이크를 박스채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제 생에 그 정도로 화가 난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친 듯 달려가 동서를 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동서,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사람이 못돼 먹어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사온 걸 그대로 버릴 수가 있어? 그러게 이딴 케이크를 누가 먹는다고 사와요? 난 호텔 케이크 아니면 입에도 안 되거든요? 정말 답이 없는 연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종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순간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상황 설명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둘째 동서 편부터 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날 윗사람이 돼서 동서한테 왜 소리를 지르냐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하는데도 둘째 동서가 또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정말 형님이 걱정돼서 한 이야기였는데 형님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쪽팔리게 하려고 했다고 오해하시고는 사온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신 거 있죠? 뭐야? 그네 너는 내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손윗 사람이 본보기를 보이지는 못할 망정 아랫사람을 괴롭혀? 아버님, 그런 게 아니고요. 케이크는 제가 아니라 동서가 버렸어요. 이딴 케이크 안 먹는다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됐다. 내가 살다 며느리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꼴이나 보고. 이래서 윗사람이 잘 들어야 하는 건데 수준이 안 맞으니 매일 분란이 나는구나. 시아버지는 자기 할 말만 하시고 주방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울컥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날 저는 능력 있는 동서를 시샘해서 동서한테 형님 노릇이나 하는 이상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니 밤새 저를 위로해줬죠. 제가 밤새 울며 불며 하소연하자 남편은 이대로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어요. 자기도 지긋지긋하다고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평생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사람인데 시댁이랑 인연을 끊으면 지금 당장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남편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다 괜히 제가 동서들을 견제해서 문제가 불거진 건 아닌가 싶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이 되었어요. 둘째 동서 생일 이후에 처음 있는 시댁 행사라 저는 가기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일핑계 대고 가지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칠순인데 거짓말까지 하고 참석하지 않은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부딪혀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애들 데리고 먼저 식당에 가 있겠다고 해서 저는 교대 근무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을 찾아 들어가는데 식당이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더군요. 평소 미식가라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맛집이라고 하면 안 가본 데가 없는 둘째 동서가 예약했으니 어련한가 싶었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 동서들 차가 나란히 보이길래 저도 빈자리에 주차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입구에 서있던 둘째 동서가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제 차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는 놀라서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위험하게 갑자기 차에 뛰어들면 어떡하냐고요. 그러자 둘째 동서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형님, 눈치가 없어도 정도 것이지. 병원에서 중요한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마티즈를 가족 자리에다 주차하시면 어떡해요. 집안 망신이니까 빨리 차 빼서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 저는 둘째 동서의 행동이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지더군요. 제가 배까지 잡고 웃자 둘째 동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동서, 마티즈가 뭐 어때서 그래? 동서 이런 거 가지고 사람 등급 나누고 그러는 몰상식한 사람이었어? 어머, 그럼 설마 지금까지 동서는 의사고 내가 간호사라고 무시하고 그랬던 거야?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같이 일하는 간호사를 무시하면 어떡해. 동서가 그러가도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어? 의사면 그냥 의사지 꼭 좋은 의사일 필요 있나요? 하긴 병원에서 매일 의사 뒤치다거리나 하는 간호사가 뭘 하겠어.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 자네는 우리 병원 내과 윤 교수 아닌가?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아니, 이 사장님이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 칠순인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윤 교수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그럼 윤 교수가 우리 딸이랑 동서지간이었나? 네? 이 사장님이 형님 아버지시라고요? 말도 안 돼. 결혼식 날 뵙던 분은 다른 분이었는데. 형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습니다. 동서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겠지만 저와 동서가 다니는 대학병원 이사장님이 바로 저를 낳아주신 친아버지세요. 제가 일부러 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는 병원 일로 정신없이 바빴고 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해져 바쁜 아버지를 매일 원망하셨거든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항상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존경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적이 안 돼서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호사가 되어서 같은 의료인이 되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했어도 저와 아버지는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간호대학에 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것도 아버지예요. 어머니께서 제 등록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도와주신 분도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호적상 아버지도 새아버지고 결혼식 때도 새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랬으니 둘째 동서도 몰랐던 게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별 볼 일 없는 간호사인 줄만 알았던 동서는 졸지에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윤 교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원래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나? 동서지간이기 전에 어쨌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어? 자네한테 정말 실망했네. 아버지는 그대로 혀를 끌끌 차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둘째 동서는 아버지에게 애써 변명하려고 따라가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만 한다는 말이 꼴 같지 않더군요. 형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장난친 거잖아요. 아휴, 이사장님이 오해하셨나 보다.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동서 진짜 여우 같은 건 내가 진작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사장님 딸인 거 알자마자 이렇게 180도 달라질 줄은 몰랐네.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우, 이 거지 같은 마티즈를 이따위로 주차하면 어떡해요? 빨리 차 빼요. 그때 마침 막내 동서도 나와서 제 차를 가지고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동서가 손사래를 치며 막내 동서에게 호통을 치더군요. 동서, 어디 감히 형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동서가 지금 당장 달려와서 형님 차 다시 주차해. 저기 제일 좋은 자리에, 우리 이사장님 차 바로 옆자리에다가. 둘째 동서는 곧바로 막내 동서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막내 동서는 헐레벌떡 달려와 제 차를 다시 주차까지 해주더군요. 태세 전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매일 시댁에 올 때마다 자기들은 의사고 내가 간호사라고 이것저것 시키면서 재수없게 굴더니만 제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아주 볼만하더군요. 제가 식당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동서 둘이 제 양쪽으로 오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형님, 저한테 기분 나빴던 거 있으시면 지금 다 얘기하세요. 제가 다 하나하나 사과드릴 수 있어요. 둘째 형님은 좀 기다리세요. 큰형님, 저 이번에 형님네 병원으로 옮기는 거 아시죠? 이사장님, 아니 아버님께 저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셨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양팔에 대롱거리고 있는 동서 둘을 세게 밀쳐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동서들이 지금까지 제게 저지른 만행들을 용서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날 이후로 동서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달라진 건 동서들뿐이 아니에요. 저희 시아버지가 제일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저희 친아버지가 대학병원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아시자마자 저에게 제발 한 번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 남편 아버님 뒤 이어서 회사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나는 우리 회사 무조건 우리 장남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 네 시동생들이나 동서들은 그래봐야 월급쟁이 아니냐. 우리 사돈이 대학병원 이사장님인데 앞으로 우리 장남한테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시겠어? 역시 사업하시는 분은 다르더군요. 뭐가 당신에게 이익인지 바로 파악을 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릴 걸 그랬더군요. 그날 이후 저의 시댁 생활은 아주 평화로워요. 동서들은 병원에서도 저만 보면 달라붙어서 온갖 야양을 다 떱니다. 시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명절이고 제삿날이고 항상 저보다 먼저 와서 알아서들 음식 준비를 한다니까요. 동서들은 언제 또 돌변해서 저를 가지고 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냥 이 순간을 즐겨보려고요. 그래도 제 앞에서 쩔쩔매는 동서들을 보니 속은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무시와 모욕을 당했던 일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제 속 이야기 글로 써보니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란 존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하면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나 자라왔습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지금에 비할 바 못될 만큼 열악하였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에 비하자면 가난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달랐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도 배고프고 춥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집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 어렸던 저는 그리 중얼거리곤 했었죠. 지금 시절에 제가 태어나서 그 정도의 가난에 던져졌다면 부모에 대한 원망과 이따위로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을 쏟아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알 게 뭡니까?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요. 하여간 저는 그런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제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코올리게 시절부터 가난에 순응해가며 자연을 벗삼아 놀고는 하였습니다. 입에 풀칠하기에 바쁜 집안에서는 자연스레 공부, 학업이라는 게 멀어집니다. 배에 든 게 있어야 에너지가 나와서 공부도 하고 머리도 돌아가는데 그런 전제 자체가 깔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 배에서 울리는 꼬르륵 소리를 익숙하게 들어가며 하염없이 그저 시간을 보냈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던 아이들로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볼이 트고 발이 얼고 손이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신기한 게 바깥이나 집안이나 똑같이 추웠어요. 나름 실내랍시고 그래도 바깥과는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마땅했을 것인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바뀌고 아니고 동상에 걸릴 만큼 겨울이면 늘 추웠습니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지금에 와서는 저는 그때를 회상하며 신기해합니다. 그런데도 용케 안 죽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인생을 이어온 것이 믿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느 날 갑자기 횟가닥 죽어버린다고 하여도 납득이 가능할 정도로 열악했던 환경이었어요. 빨리 밥때가 되면 좋겠다. 그래야 불을 떼서 온기라도 느낄 수 있지. 개 떨듯이 달달 떨어댔던 저희 삼남매가 기다렸던 것은 밥 시간이었습니다. 언감생심 불을 떼는 것도 종일 뗄 수가 없었기에 밥을 지을 때만 저희 집은 불을 뗄 수가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저희 삼남매가 바라보는 세상에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두 분을 투영해서만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 왜 가난한가를 궁금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기에 그랬겠죠. 첫째인 저는 물론이고 동생들마저 용돈이라는 개념을 알아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난의 원인이 제 눈에는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었네요. 분명히 일을 하시는 건 맞았지만 벌어오는 돈은 없다시피 하셨던 저희 집안의 가장, 아버지, 소위 일용직, 막노동이라고 표현되는 일을 하셨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딘가에 특별히 소속되어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어딘가에서 생기면 그걸 받아다가 일을 하셨고 그게 없을 때면 집에서 가만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주무실 때면 저희 삼남매를 향해 이런 잔소리를 꼭 날리시곤 하였죠. 안 그래도 좁은 집 구석에서 뛰어다니지 마라. 더 좁게 느껴진다.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저희 삼남매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집 밖으로 나가서 놀궁리를 하였습니다. 해진 신발들을 신고 있을 때면 방에서 크게 들려오던 아버지의 목소리. 밖에서 너무 멀리까지 뛰어가지 마라. 그래봤자 다리만 아프고 배가죽만 일찍 들러붙는다. 어차피 다 아는 풍경인데 뭐하러 그걸 보려고 멀리 나가겠어? 안 그러냐? 그 잔소리를 뒤로한 채 저희 삼남매는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냈었죠. 집에 먹을 것이 궁하니 괜히 열심히 놀아서 배를 빨리 꺼뜨리지 말라던 아버지의 당부가 저는 나이가 들수록 못내 슬프고도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한겨울에는 일감이 없어서 집에서만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드물게 들어오는 일감마저 끝내고 나면 같이 데리고 일을 하셨던 인부들에게 돈을 먼저 챙겨주셨기에 실상 아버지가 손에 쥐는 것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는 입장도 아니었으며 하청의 하청 수준이었기 때문에 돈이 제때 잘 들어오지도 않았죠. 중학교 때부터 맞이인 제가 철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동급생들을 보면서 다른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면서 제 안에서 견고하였던 좁디 좁은 세상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가장 희소식이자 날벼락이기도 하였던 것은 제가 공부머리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2번만 배우고 나면 이 공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 이 공식에 대해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처음 풀어보고 이 2번을 거치고 나면 이제 이 공식에 대한 의문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아. 그런데 왜 다른 친구들은 나와 똑같이 배운 이 공식을 왜 연속해서 배우려고 드는 거지? 공부에 대한 각 잡힌 개념조차 없었던 저는 처음에는 그저 의문스럽고 혼란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째서 다른 친구들은 배우고 난 것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왜 문제를 틀리기까지 하는 것인지 그것이 너무 희한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게 공부를 하며 과목마다 개념을 익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제가 극소수에 속하는 공부머리를 지녔음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걸 광고라도 하듯 어딘가 구질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기운을 숨길 수 없었던 저를 주시하거나 응원해주는 선생님은 처음에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점차 저에게 관심들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공부하는 재능이 애초에 타고났구나. 재능이요? 저에게 재능이란 것이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식구들은 아무도 재능과 가까이 살지 않는걸요? 친가랑 외가 친척들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재능 같은 걸 타고날 수가 있었겠어요? 선생님께서 무얼 착각하신 모양 같아요. 네가 그렇게 여긴다고 하여도 시험 답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오로지 순수한 결과물만을 내놓지. 우리 학급은 물론이고 전교에서도 너만큼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 제가 그 정도라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전교 1등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너는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보다 학습량이 상당히 뒤떨어지잖니.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너는 너보다 성적을 높게 받은 친구들보다 100분의 1 수준으로 공부를 하였음에도 거의 동등한 성적을 낸 거야. 이건 재능이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 내가 너희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구질한 집구석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마저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학교에서만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따로 시험 공부를 하지 못했고요. 그 사실에 주목한 선생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공부머리가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든든한 대들보가 될 것이 틀림없다는 호들갑과 한게 말이죠. 사리에 밟지 못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의 그 말씀도 바로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신 고개를 양쪽으로 번갈아 갸웃거려가면서 끝내 반문을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그게 대관절 무슨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 딸이 뭘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청이 어머님,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댁에서 청이를 전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더욱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청이는 공부로 성공을 해보일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제목이에요. 성공을 공부로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아니,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청이가 공부로 성공을 해보여서 가족들에게 큰 보답을 할 거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나서야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셨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학교를 빠져나가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시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노라고 나중에 저에게 털어놓으셨죠. 이거 야단났네. 고등학교를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영락없이 고등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소리잖아. 어머니가 그토록 안절부절하셨던 건 애초에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실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중학교 공부만 마치면 저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할 작정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저의 추측이지만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으시고 돈을 벌게 하신 다음 제 바로 밑 둘째인 남동생을 고등학교에 보내실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셋째인 여동생은 그때 상황을 봐서 고등학교에 보내든지 말든지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가서 스멀스멀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3학년 재학 중에 선생님들을 감복시키기까지 하였으니 이건 어머니로서는 청천벽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 얘기를 듣고도 고등학교를 안 보내기란 너무나도 마음이 찝찝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 에라이, 내가 그냥 미친 척하고 애들 아빠를 설득해야겠구나.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는 철석같이 제가 곧 돈을 벌러 나갈 것이라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고된 회유의 과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두 분은 저의 문제로 서로에게 날을 세워가며 대립하고 계셨습니다. 정희가 내년부터 돈을 벌어올 줄 알고 내가 약간의 마음을 놓고 의지를 하고 있었건만 뭐 고등학교? 기집애가 뭔 고등학교야? 못 들었어요? 애가 공부를 그렇게나 잘한다잖아. 정희만 공부로 성공하면 우리 집, 우리 식구들 이제 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데 그거 듣고도 당신은 무시할 수 있어요? 두 분은 몇 날 며칠을 같은 주제로 두고 싸우셨기에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구석이 너무나도 좁았기 때문에 방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서로에게 또 언성을 높이시다가 문득 저희 삼남매 쪽을 바라보신 아버지는 소주 한 병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내리셨어요. 엉덩이를 떼고 일어난 저희 삼남매가 같이 동네 슈퍼로 향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나는 고등학교 어디로 갈 거야? 이쪽 동네로 가나? 아니면 저쪽 동네로 가나? 언니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언니는 그러면 천재인 거야? 저는 양쪽에 각각 동생들을 둔 채로 걸으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서 정말로 공부를 미친 듯이 잘해낼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요. 막상 저의 생각이 어떤지는 부모님 두 분 다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으므로 저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잠시간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라면 어떡하지? 나 말고는 아무도 집안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심지어 내 동생 청석이와 청미는 아예 공부에 흥미가 없어 보이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 모두 하나같이 배움이 짧은 사람들만 있었던 집안이었으므로 제가 정말로 공부 재능을 타고난 것이 맞는다면 저는 돌연변이인 셈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수준이 가늠도 잘 되지 않았을 뿐더러 돈을 버는 대신에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한다는 선택지가 부담스럽고도 두렵게 느껴졌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난 어쨌거나 공부를 하는 게 즐겁고 설레는 것 같아. 배움이 늘어날 때마다 뿌듯하고 보람찬 기분이 들거든. 아마도 나는 어느 고등학교든 진학해서 내 공부 실력이 어떤 수준인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것 같아. 그럼에도 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말을 제 동생들에게 꺼내 보였습니다. 말을 뱉고 나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 부모님은 저를 앞에 앉혀두시곤 고등학교에 진학하라는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쪽을 빤히 쳐다보았죠.
그러나 헛되게 들은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 또한 진심으로 저에게 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돈을 벌러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래. 내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버티고 다 함께 이를 악물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러면 내후년에는요? 그때까지도 저희 가족이 버틸 수 있을까요? 내후년부터는 누군가 새롭게 돈을 벌어야겠지? 네? 아버지, 새롭게 돈을 벌다니 도대체 누가? 말끝을 흐리던 저는 아버지의 눈길을 받으며 불현듯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옆에서 어머니는 고개를 조금 떨구고 계셨죠. 설마 청석이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을 작정인가요? 제 물음에 부모님 두 분 다 동일하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잠시 숨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동생 청석이는 이토록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배워먹은 집구석에서도 유일하게 대접받고 또한 대우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청석이에게만은 술주정을 하지 않으셨으며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이 모처럼 작은 밥상 위에 올라올 때면 청석이를 먼저 챙겨주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청석이라면 이따위 허름한 집이라도 팔아서 고등학교를 보내줄 위인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충격에 사로잡혀서 말을 잃었죠. 상황에 압도당한 저에게 어머니가 넌지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엊그제 네 기특한 동생 청석이가 우리한테 살그머니 와서 그러더구나. 자기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아도 좋으니 우선은 누나를 고등학교로 공부하도록 보내주었으면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에 흥미도 없고 재능도 없으니 중학교 공부를 마치는 대로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에 이바지를 하고 싶다며 그런 의견을 내왔단다. 철이 든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말썽꾸러기 남동생이 없는 살림마저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식하려고 들었던 그 욕심쟁이가 저를 위해서 그런 곰곰하고도 깊은 생각을 해냈다는 것이 진심으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부모님 앞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 대학교 공부까지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진실된 속마음인 것을 그 순간에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기뻐하시는 것도 같았고 염려하시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라는 돌연변이는 두 분이 생전에 접해본 적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지요. 부모님과 꽤나 긴 대화를 마친 저는 집 밖에서 외로이 서성거리고 있던 남동생에게 다가갔어요. 어쩌다 그런 결심을 내리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였죠. 그러자 남동생이 저의 질문에 멋쩍게 손으로 머리를 벅벅 긁더니 배시시 웃었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하고 나서 보람이 들고 뿌듯하다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누나가 공부를 계속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나는 공부가 늘 짜증스럽고 재미가 없거든. 이제 다 컸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쑥스러워하던 남동생. 그 앞에서 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남매 중 고작 한 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로 온 가족이 고심하며 시름시름 알아야 하는 집안의 이론 사정이 결코 바람직하거나 보편적이 아닌 것을 17살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저는 깨우친 뒤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공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분은 허투루 말씀을 하실 분이 결코 아니셔.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내겠어. 반드시 성공을 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낼 거야. 계속해서 이런 삶의 굴레 안에서만 살게 두진 않겠어. 우리 집안은 조부모님도 모든 친척들도 다 궁핍하게 살고 있지. 그 윗대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어. 학력으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이는 단 한 명도 없고 나는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는 주인공이 되고 말 테야. 저는 그러한 각오를 다져냈고 이듬해 고등학교에 비로소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진정으로 공부를 해내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것을 익히는 것이 저에게 그다지 어렵지 않더군요.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 따라붙은 문제거리가 있었다면 우선은 저희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셨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급격하게 술에 빠져드셨어요. 그전에도 술을 즐기긴 하셨지만 이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보이는 풍경에 늘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느끼는 공포와 무력감은 말도 못하는 수준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더욱 단단해지시기보단 자포자기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평생에 걸쳐 힘겹게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공장 일을 나가시는 때를 제외하면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제 여동생이 운 적도 있었습니다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서 당신의 막내딸이 우는 모습을 외면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점점 소통의 단절을 이어가시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맞이한 처음 1년은 그리하여 혼돈으로 점철된 채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였어요. 만약 이때 남동생이 돈을 벌지 않았더라면 저희 가족은 그것으로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수준에 이르렀고 어머니는 제법 성실하게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과거를 뒤로하신 채 훨씬 더 작아진 급여만 받아오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지자마자 공장에서 이때다 싶어서 처우를 안 좋게 내렸던 것입니다. 남동생이 난생 처음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아온 금액은 아주 작았습니다. 문제집 한 권도 살 수 없는 처지인 것은 익숙한데 이러다가 필기구마저 새로 못 사겠구나. 앞으로는 비가 오지 않을 때면 무조건 걸어 다녀야겠다. 저는 그 먼 통학거리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은 날이면 이웃집 아저씨께서 빌려주신 자전거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먼 거리를 매일같이 걸어 다녔더니 금세 피로가 쌓이더군요. 게다가 저는 풍족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 체력이 바닥나고 공부에도 지장이 생긴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에게는 일절 이런 부분을 말하지 못하였고 자습을 위해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온다는 핑계를 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위가 가신 줄 알았건만 얄팍한 착각을 하고 말았던 늦여름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완전히 체력이 바닥났었나 봐요. 저는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이 학생, 정신을 좀 차려봐. 어째 이런 데서 엎어져 있어? 괜찮은 거야? 저를 붙잡아 들고 깨운 손길에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분이 물을 한 잔 주셔서 그걸 받아 마셨더니 눈앞이 조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쓰러졌던 저를 살펴봐 주신 분이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만 근처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이 국밥집 사장님인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버스를 포기하고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식당 앞을 늘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와, 국밥 냄새.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겠지? 저런 걸 먹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아니, 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제대로 먹어본 역사가 내 인생에서 있기나 했던가? 없었던 것 같네. 그렇구나. 저기 안쪽에 서 있는 아저씨가 국밥집 사장님이시겠지? 좋겠다. 언제나 맛있는 국밥을 드실 수 있을 테니까. 부럽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면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국밥 생각을 간절하게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사장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그랬나 봐요. 저는 꾸벅 인사를 드리다가 몸을 휘청거렸는데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제 몸을 부축해 주셨습니다. 너같이 빚 좀 마른 학생은 처음 본다.
교복을 보니까 바로 여기 근처의 학생이잖아. 지금 집으로 가는 거니? 사장님의 물음에 저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조용히 돌아설 작정이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상상하지도 못한 선의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이 시간까지 설마 굶진 않았겠지만 널 보니까 그 설마 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 싶구나.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 아저씨가 한턱 내줄게. 저는 당황한 채로 사장님의 손에 이끌려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저랑 사장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눈을 휘둥그레 뜨시더라고요. 뭐해? 한 그릇 얼른 말아봐. 뜨끈하게. 여기 학생이 배고파서 돌아가시겠단다. 사장님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주방 아주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니 금세 국밥을 준비하시더군요. 작은 국밥집의 내부는 그 당시에도 생각하였지만 무척 정감이 깊은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낮은 천장에 은은한 조명, 조금은 허름한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였지만 식기며 각종 집기들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였습니다. 이윽고 국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여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잘 먹겠다는 인사를 남긴 채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어허, 그러다가 입안이 다 헐겠어. 이미 다 뒤었겠구만.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신 사장님이 물을 가져오시면서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 입안이 무척 뜨겁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뜨거운 국물 때문에 입천장이 까졌다는 것은 몇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죠.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서 그만. 너무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니고? 사장님의 질문에 저는 입안보다도 제 귓가가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허기를 양껏 채울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해서 저는 다시 수저에 힘을 주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내 동생들도 지금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나만 먹어서 미안하네. 저는 동생들 생각이 나서 국밥을 먹는 동안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외식이라는 걸 해본 일이 없었어요. 친척집에 가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것이 외식으로 쳐질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일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사는 동네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을 드렸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물론이고 주방 아주머니까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거리를 설마 걸어 다니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을 하면서 민망함으로 고개를 떨궈야 했네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생긴다면 반드시 오늘 얻어먹은 값을 치르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서면서 몇 번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그럴 것 없다면서 손을 휘휘 내저어 보이셨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덜 무섭고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돈을 벌어둔다면 좋을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혹시 없을까? 그리고 저는 그런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걸 팍팍 티라도 내듯 그게 다 드러났던 저에게는 마땅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도보로 통학을 하면서부터는 너무 피곤하여서 쉬는 시간마다 무조건 잠을 청하였으니 더욱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어졌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친구가 드디어 생겼는데 그 여자애는 저와 동병상련이었습니다. 청이야, 너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내 사정이 괜찮다고?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집에서 얻어맞고 살진 않잖아? 잘못 맞아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심을 집에서 안 느껴도 된다면 너는 그래도 괜찮은 집구석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둔기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야 우리 집 외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을 정도로
저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시야가 좁은 것은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불행의 잣대란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우며 그것은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처음 깨우쳤던 것이에요. 얻어 터지고 기절했다가 자기가 흘린 코피 때문에 숨이 막혀서 정신을 차린 경험이 없다면 너는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게다가 너는 똑똑하잖아? 네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괴물은 아니지만 그 괴물들보다 훨씬 공부를 덜 하는 데다가 조건이 후달리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사실은 가장 똑똑한 애라는 거겠지. 너는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때 저는 한 번의 탈피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얘기에 저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확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가난에 찌든 그 친구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100원이라도 좋아.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뭐든 안다면 알려줘. 부탁이야. 꽤나 골몰하면서 고민하던 그 친구는 이내 한 가지를 떠올려냈습니다. 너 등하굣길에 껌을 팔아보는 건 어때? 내가 아는 동생이 시내 쪽에서 껌을 팔거든. 걔도 어디서 전수받고 그런 걸 시작한 모양이던데. 네가 관심이 있다면 내가 연결해서 알아봐 줄게.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주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조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자 고등학생이 파는 껌은 절대 안 팔릴 거라는 걱정이 슬쩍 들기도 하였지만 저는 어찌되었든 간에 껌을 팔게 되었어요. 등하굣길이 워낙 길었다 보니 그걸 이용해서 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가가서 껌을 내밀고 하나만 사달라고 굽신거렸어요. 학교와 위치가 가까워질수록 저를 알아보는 학생들, 교복 입고 껌을 파는 특이한 거렁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나 학교 근처가 가장 사람이 많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껌을 팔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혀 안 부끄러워.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나 축내면서 좁은 집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들어놓은 아버지야. 그리고 점점 더 부모의 역할에서 멀어지고 있는 어머니야.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계속 껌을 팔 거야. 한 푼이라도 버는 게 중요하니까. 남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동생까지 딸려있는 마당에 제가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 또 벌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발 한 통만 사달라면서 구걸해 가며 껌을 팔기 시작한 지 2달이었습니다. 어느새 날씨는 몹시 추워져 있었죠. 아이, 안 산다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해? 너 귀 먹었어? 어떤 나이든 아저씨에게 껌을 팔아보려다가 저는 팔지는 못하고 머리통을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껌들이 떨어졌어요. 저를 때린 아저씨는 욕을 하면서 멀어지셨고 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껌들을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다 주워들고 일어섰을 때 저기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선 인형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국밥집 사장님이셨습니다. 손짓을 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왠지 창피함이 몰려와서 그 부름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 껌을 팔아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가가서 꾸벅 인사를 드렸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구석자리에 마주보고 앉자마자 사장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왜 이러고 사니? 무슨 사정이 있어? 그리고 저는 막막해져서 어떤 대답도 섣불리 뱉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만 지키면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데 문득 제 시야에 뜨끈한 국밥이 들어왔어요. 제 앞에 국밥을 놓은 사람은 주방 아주머니셨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국밥을 내오는 거야? 아이고, 웃기는 사장님이네. 앉았으면 무조건 국밥을 먹어야 하는 게 이 집 규칙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알고선 일을 하고 있었나?
주방 아주머니는 사장님에게 능청스레 말을 하고는 다시 주방 안쪽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사장님은 혀를 쯧쯧 차시면서 저에게 국밥을 먹으라고 해주셨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때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저는 더 사양할 도리가 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국밥이 아주 뜨끈하였죠. 저희는 내 사촌 누나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가게는 가업이라고 할 수 있지. 제가 여쭈어보지도 않았건만 사장님은 주방 아주머니의 신상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언제부터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인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갑자기 저에게 쭉 늘어놓으셨어요. 듣는 동안에 저는 국밥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자, 다 들었으면 이제 네 차례다. 나는 오늘 너한테 국밥 한 턱을 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네 이야기를 해서 대신 값을 내도록 해. 안 그러면 돈을 내고 가야 할 거야. 사장님은 짐진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지만 그건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던 저는 일순간에 마음이 풀어져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대목을 들으실 땐 놀란 얼굴이 되셨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대학을 간다고 해도 그 돈이 감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고등학교를 제대로 끝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는 미지수인걸요. 제가 초연하게 말을 맺었을 때 사장님은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 예전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본인의 여동생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아주 똘똘했었기에 그때 일찍 세상만 뜨지 않았어도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었을 거라고 본인은 믿고 계신다고도 덧붙이셨죠. 너 이제 껌은 그만 팔아라. 네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이상 내가 네 학비는 지원해주마. 사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신 그 발언에 저는 너무 놀라서 딸꾹질까지 튀어나갔습니다. 혹시 농담으로 그러신 건가 싶어서 유심히 눈치를 살폈지만 사장님은 진심이셨어요. 길에서 쓰러져 있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껌을 팔기 시작하는 걸 발견하시고는 내내 신경이 쓰이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학비를 꼭 지원해주고 싶다고 거듭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드릴 수 있는 게 없는걸요. 이건 사장님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일이에요. 예끼, 공부 좀 한답시고 이런 상황에서 수지타산을 운우네? 그럴 거면 나한테서 국밥 얻어먹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던가. 거참 얍삽하구만. 호탕하게 웃어 보이신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학비 걱정일랑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학교나 다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1,000원을 주셨어요. 영문을 몰라서 그걸 받아들고 사장님을 바라본 순간 저는 들려온 다음 말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말았습니다. 갈 때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라. 이제 해 떨어지면 엄청 춥다 이 녀석아. 깜깜해서 앞도 안 보여. 저는 사장님을 향해 그리고 주방 안쪽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행운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내가 뭘 잘했다고 이토록 훌륭한 어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 저는 히끗거리면서 내내 눈물을 삼켜냈습니다.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울어본 적은 그때가 평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눈물을 한바탕 계속해서 쏟아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죠. 가난에 허덕이며 능력이 부족한 부모님 밑에서 살아오며 저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돈은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이라고 여겼었더랬죠. 하지만 국밥집 사장님은 본인의 말을 굳건히 지키심으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가 존재하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새 술독에 푹 빠져버린 아버지. 난데없이 불교에 빠지셨던 것인지 매일같이 절에 찾아가 몇 시간이고 불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것도 모자라 없던 돈마저 자꾸만 절에 갖다 바치려고 혈안이셨던 어머니.
그 단편만 보자면 저희 가족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로이 공장 일을 하던 제 남동생의 손을 붙잡으며 누나가 나중에 너 호강시켜줄 거야 라는 말을 감히 내뱉음으로써 남동생이 미래를 바라보며 견디게 하였습니다. 또한 방황하던 여동생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면서 엇나가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들은 그 집구석에서도 잠에 들면 입가에 미소를 그려내었어요. 꿈속에서는 이 지독한 현실이 모두 날아간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국밥집 사장님의 지원하에 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고 무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외의 것에 관심을 가진 건 오랜만이었어요. 내 딸이 그렇게나 똑똑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흐린 눈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던 어머니에게 생기가 돈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고요. 네가 해냈구나. 나는 진짜로 네가 해낼 줄은 몰랐어. 너를 공장에 보낼 것을 괜히 고등학교에 보냈다고 나는 내내 후회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셨고 그 울음은 온 가족에게로 전염이 돼서 5 식구가 한데 모여서 그날 실컷 울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오래도록 살았던 경기도 변두리의 동네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미 대학에 입학해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내어주셨던 국밥집 사장님을 저는 찾아뵈었죠. 저의 대학 합격 소식에 눈물을 훔치셨던 사장님은 제가 서울로 떠나기 전에 그 앞에서 저를 올리던 순간에 다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누누이 말했던 거 지금 또 말하는데 괜히 갚을 생각 마라. 너한테 지원해주려고 나도 더 열심히 장사하면서 살 수 있었고 아깝게 묻힐 수 있었던 인재를 내가 세상에 내놓았다는 자부심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니까. 알아들었냐? 사장님은 그리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드시 갚을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떠나서 저희 가족은 전에 살았던 집만큼이나 작고 허름한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아버지가 술을 줄이시면서 일감을 찾아 늘 외출을 하셨다는 것과 어머니가 동생들을 살뜰히 살피며 집에서 부업 일을 하셨다는 것이었죠. 달라진 부모님의 모습만으로도 저희 3남매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은 일자리를 구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고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니의 부업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타고난 머리만으로 자만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더군요. 정말 죽도록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흘렀을 때 저는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하자 집을 사주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세월이 지났을 때 저는 여동생에게 번듯한 카페를 차려주었어요. 부모님은 경기도의 전원주택에서 두 분이 오붓하게 노년을 즐기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사실 그 후로 다시 술을 찾으셨다가 병원에 입원까지 해가시면서 독하게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정신과 상담을 몇 번 다니셨습니다. 자식인 제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지금은 어머니의 상태가 무척 좋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보일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는 의사가 된 직후에 국밥집을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국밥집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주변 상인분들에게 물어가면서 사장님의 소식을 구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유, 거기 사장? 대구인가 부산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거기로 간다던 것 같아. 처갓집으로 들어간다나 뭐라나 암튼 사정이 좋아져서 이제 장사를 안 하기로 했다던 것 같더라고요. 잘 되었지 뭐. 그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되었어요.
살다 보면 다시 뵐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발길을 돌렸더랬습니다. 의사로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국밥집 사장님이 떠오르곤 하였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엄청난 은인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흥신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장님의 현황을 알아내줄 곳이 있는지를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의 정보가 빈약해서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사장님의 현황을 알게 되었는데 국내에 안 계시단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셔서는 그곳에 정착하신 모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맥이 빠졌었네요. 그래도 사장님이 건강히 또 행복하게 잘 계신 거라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로부터 세월이 꽤 흘러서 제가 의료봉사를 나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정된 날에 비가 온다 그래서 무산될 줄 알았는데 당일이 되니까 햇빛이 쨍하더군요. 쪽방촌에 기거하시는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어떤 노인분께서 제가 있는 쪽으로 오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선생님께 부탁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분께서 굉장히 점잖은 말투를 구사하신다고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여드렸습니다. 아, 네 어르신,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씀을 드린 순간 저는 갑자기 정색을 해야만 했습니다. 웃음이 싹 거친 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엄청난 기시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성이란 녀석을 이긴 본능이 제 입술을 멋대로 움직이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국밥집 사장님이세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간 질문에 대고 그 할아버지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얼굴에서 선한 기풍이 흐르는 그 특유의 인상이며 인매, 제가 아는 그 국밥집 사장님과 너무나도 흡사하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당황하시던 할아버지는 이윽고 천천히 입을 떼셨습니다. 의사? 잠깐만, 그렇다면 설마 청이는 아니겠지? 사장님, 저 맞아요. 저 청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말씀을 드리자 할아버지는 아니 사장님은 금세 눈물이 고이신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순간 제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얼른 사장님과 따로 독대를 하였어요. 사장님께서는 국밥집을 정리하시고 처가에 잠시 머무르시다가 친척들의 강력한 권유에 넘어가서 일본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기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민 준비도 안 되어 있었대요. 사장님 가족이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에 건너가자 사기를 친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있는 사장님의 각종 재산들을 다 빼돌려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로 사장님은 전 재산을 잃었으며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대요. 사장님의 아내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서 이미 세상을 뜨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장님은 자식 2명과도 절연한 채 흘러가는 대로 사셨고 그러다 보니 쪽방촌까지 들어오신 거라고 하였어요. 사장님, 저랑 저희 가족은 그날 그때 사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사장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은 셈이죠. 사장님, 이제는 그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아셨죠? 저 사장님께 얻어먹은 국밥 그거 아직도 값을 안 냈습니다. 제발 값을 내고 싶어서 이날 이때까지 가슴을 졸이고 살았는데 이제야 사장님을 뵙게 되었네요. 저나 사장님이나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장님을 모시고 우선 부모님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장님을 환대하시면서 우선 절부터 올리셨어요. 드디어 은인을 제대로 뵙게 되었다면서 감격하셨죠. 서울과 가까운 데다가 자연이 아름다운 그 동네에서 사장님도 정착하시도록 제가 집을 마련해드렸습니다. 네가 이 정도까지 성공했단 말이야? 사장님, 뭘 놀라고 그러세요?
저 그냥 의사 아니에요. 국밥집을 스폰서로 두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보통 수준으로 버는 의사가 될 거라고 설마 여기셨던 건 아니죠? 제가 너스레를 떠니까 사장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아, 그제서야 제가 아는 국밥집 사장님다워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설득에 따라 용기를 내신 사장님께서는 자식분들께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감동적인 상봉이 일어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도 무척 뿌듯함을 느꼈답니다.